추석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세상이 까맣게 잠들어 있을 시간에 박순자 씨는 이미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이른 평생을 살아오면서 명절이 편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이 셋을 낳아 키우는 동안에도,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며느리를 맞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아침이 되면 순자 씨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앞에서, 기름 냄새 속에서 부침개를 부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지글지글 지글지글. 치마가 없어서 기름이 한복 저고리 소매까지 튀었지만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계속 뒤집개를 잡고 있었습니다. 허리야. 낮게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오른쪽 허리는 사흘 전부터 욱신거렸습니다. 지난번에 찍어둔 MRI 사진을 보여주며 의사가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오래 서 계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래 서 있으면 안 된다는 말과 명절에 혼자 음식을 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순자 씨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명절 음식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전을 부치면서도 순자 씨의 눈은 자꾸만 부엌 시계를 향했습니다. 오전 6시, 7시, 그리고 8시가 됐을 때 드디어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이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손에 쥔 뒤집개를 멈출 뻔했습니다. 이수연은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상복이 아니었습니다. 잘 다린 베이지색 코트에 굽 낮은 단정한 구두. 머리는 부드럽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파운데이션과 입술 연지까지 발려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부엌까지 흘러들어왔는데 그 냄새는 전 기름 냄새와 섞이지 못하고 이상하게 겉돌았습니다. 마치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쪼그라든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나갔다 와? 지금? 추석 아침에? 네, 잠깐만요. 친정에. 친정? 순자 씨는 뒤집개를 든 채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몇 시야? 우리 제사는 10시야. 성묘는 12시고. 차례상은 누가 차리라고? 저는 아직 반도 못 붙였어. 김치전, 동태전, 호박전 아직 다 남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친정을 간다고? 수연은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금방이라는 게 얼마야? 1시간? 2시간? 성묘 끝나고 친척들 점심까지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올 수 있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순자 씨를 더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차비는? 이번 달 카드 명세서 나왔던데 도대체 어디다 이렇게 쓴 거야? 생활비로 준 게 다 어디 간 거냐고. 수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밑이 푸르스름했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지만 어딘가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에도 순자 씨는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울었다고? 왜?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연락을 받은 건가? 어디 가는지 솔직히 말해봐.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정해요.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감추려는 사람의 눈빛. 순자 씨가 뭐라고 더 말하기도 전에 수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 씨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가스레인지 위에서 타고 있는 전을 바라봤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탄 냄새. 그녀는 뒤집개를 들어 타기 시작한 전을 뒤집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면이 드러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야, 나야. 오랜 친구 분순 씨였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조심스러운 기색이 돌았습니다. 응, 왜? 명절 아침에 무슨 일이야? 있잖아. 할 말이 있어서. 어제 우리 딸이 버스 타고 오다가 수연이 봤다는 거야. 수연이? 어디서? 구도심 쪽이래. 있잖아, 재개발 들어가는 그 허름한 골목 있잖아. 거기서 무슨 남자를 만나는 걸 봤다는데 남자가 많이 험상궂게 생겼대. 수연이 그 남자한테 돈을 주는 걸 봤다는 거야. 순자 씨의 손에서 뒤집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나도 말하기가 참 그래서. 근데 확실히 봤다고 하니까 우리 딸이 무슨 잘못 말하는 애도 아니고. 괜찮아? 순자야?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하늘이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추석 차례 준비하는 집들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 뭔가 차갑고 딱딱한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가 며느리 이수연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혁이 데려온 날 수연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고 목소리도 낮았으며 딱히 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조심스러운 사람은 때로 더 숨기는 게 많아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수연의 친정이 걸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몰랐지만 친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혼할 때 혼수도 많지 않았고 예단도 그저 그랬습니다. 순자 씨는 그것을 탓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돈이 저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결혼 이후 서서히 사실처럼 굳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시장 볼 돈을 조금 더 달라는 말, 명절에 친정에 보내는 선물이 시댁보다 많은 것 같다는 느낌, 카드를 긁는 소리가 생각보다 자주 들린다는 기분, 그리고 반년 전부터 순자 씨는 본격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연이 매달 ATM에서 현금을 빼간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아들 진혁이 월급을 공동통장으로 입금하는데 그 통장에서 수연이 관리하는 생활비 계좌로 돈이 이체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ATM 출금 내역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점점 늘었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어느 달에는 100만 원. 수연이 쓰는 생활비 수첩을 한번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어서 한눈에 들어온 것인데 거기에는 식비, 관리비, 교통비 같은 항목. 다음에 정체 모를 항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월 송금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지만 줄이 그어진 것으로 보아 매달 있는 지출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수첩을 닫아놓고 나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친정에 보내는 거겠지. 역시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서 자신이 해왔던 고생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셋 키우면서 식당 일, 청소 일, 뭐든 닥치는 대로 했던 세월. 아들 진혁이 취직하고 나서야 조금 살만해진 것인데 그 돈이 남의 집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수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도 괜찮아요였고 힘드냐고 물어봐도 아니에요였습니다. 순자 씨가 카드 명세서 이야기를 꺼내도 돈 이야기를 해도 수연은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순자 씨를 더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상이 채워지는 법이니까요. 아들 진혁은 무심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회사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집안 살림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 수연이 잘하고 있어요 라고만 했고 돈 이야기를 하면 다 관리 잘 되고 있어요 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들도 모르는 건지 아는데 감추는 건지 순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 아침에 수연은 화장을 하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어젯밤 분순이 딸이 봤다는 그 남자. 범상궂게 생긴 남자. 돈을 건네는 수연의 뒷모습. 순자 씨는 손등으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부엌이 뜨거웠지만 등줄기에는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 가스레인지 손잡이에 걸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디로 가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가 집을 나선 것은 오전 8시 20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멀리 베이지색 코트 자락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지체 없이 걸어가는 사람의 발걸음. 순자 씨는 쫓아갔습니다. 68살의 무릎과 허리를 끌고 지팡이도 없이 명절 외출복을 입은 채로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수연이 타는 버스에 같이 타지 않고 한 정거장 뒤에서 뒤따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종점도 아닌 곳에서 수연이 내렸습니다. 순자 씨도 내렸습니다. 그곳은 순자 씨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구도심,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낮고 낡았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골목에는 아직 연탄을 쓰는 집이 있는지 연탄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젖은 연탄 냄새와 차가운 흙먼지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찔렀습니다. 추석 아침인데도 이 골목만은 쓸쓸했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목 안집들은 대부분 셔터가 내려져 있거나 창문이 검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미 이주를 마친 집들인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며 따라갔습니다. 가쁜 숨이 올라왔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무릎이 떨렸습니다. 수연이 멈췄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집 앞이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슨 철문이었고 철문 옆에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분 속 식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자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면도를 제때 하지 않은 거친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매가 사납게 좁았습니다. 손에는 서류처럼 보이는 종이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그 남자를 보고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말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두툼해 보이는 봉투. 돈 봉투였습니다. 순자 씨는 담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두 손이 떨렸습니다. 봤다. 내가 두 눈으로 봤어. 수연이 돈 봉투를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 무게를 달아보듯 손바닥 위에서 흔들더니 서류 묶음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연이 그것을 받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골목 사이로 파고드는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수연의 코트 자락이 펄럭였고 순자 씨의 한복 치마도 흔들렸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품에 꽉 안았습니다. 남자가 뭐라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 말에 수연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남자가 골목을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 자리에 혼자 서 있다가 철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담장 뒤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저 남자는 뭐야? 돈은 왜 준 거야? 저 집은 뭐야? 불륜인가? 기둥서방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배신감의 눈물인지 아니면 두려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안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직접 봐야 한다. 그녀는 결심하고 골목을 향해 발을 내딛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손으로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멈칫했지만 이미 밀기 시작한 문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당은 좁았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잡초가 여기저기 돋아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빈 페트병과 종이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집은 달랑 방 2개짜리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에는 습기로 얼룩진 얇은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낮고 힘없는 소리, 여자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순자 씨의 발이 저절로 방문을 향해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서 있는 순자 씨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에서 마주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니? 순자 씨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낮음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압축돼 있는지 듣는 사람이라면 느꼈을 것입니다. 그 남자 누구야? 수연이 순식간에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 말 먼저 들으세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내가 뭘 오해해? 추석 아침에 화장하고 나와서 험상궂은 남자한테 돈봉투 건네주는 걸 내 눈으로 봤는데? 그건 그 남자 누구냐고. 이 집에는 또 뭐가 있어? 도대체 매달 빼돌리는 돈이 다 여기 오는 거야? 빼돌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비켜. 순자 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연이 두 팔을 벌려 방문을 막았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왜? 뭐가 들어있어서? 뭐가 들켜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면 뭔데? 내가 바보야? 내가 멍청해? 매달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카드 명세서 이상한 거, 그리고 오늘 이 집까지 다 보고도 내가 그냥 있어야 해?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방문에서 비키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더 넓게 펼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그 목소리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 이 문이 열리면 안 된다는 필사적인 절박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순자 씨의 눈에는 더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숨길 것이 있는 사람만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법이니까요. 순자 씨는 수연의 팔을 옆으로 밀치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것이 그녀의 평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방은 추웠습니다.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냉골의 한기였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 찬 공기가 마당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1월도 아니고 추석 무렵인데 방 안에는 난방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냄새가 먼저였습니다. 곰팡이 냄새, 그리고 약 냄새, 파스와 소독약이 섞인 무거운 냄새, 거기다가 죽 냄새처럼 보이는 미지근한 음식 냄새가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이 하나였고 그 창문마저 반쯤 막혀 있어서 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습기가 차서 회벽이 군데군데 부풀어 있었습니다. 천장 한쪽에는 오래된 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방 안 낡은 이불 속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노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게 나이 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60 초중반쯤. 그런데 몸이 너무 작고 야위어서 이불 속에서 겨우 형체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순자 씨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눈이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솟아 있었고 피부는 종이처럼 얇고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람과 부끄러움과 그리고 딸을 찾는 듯한 애틋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아. 그 여자가 낮게 불렀습니다. 수연이 방 안으로 들어와 그 여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왔어. 순자 씨는 방문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침대 맡에는 약봉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방전이 붙어있는 약봉지들, 병원 영수증들, 그리고 조그만 유리 약병들. 한쪽에는 낡은 플라스틱 대야와 젖은 수건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전기 온열기가 있었는데 코드가 뽑혀 있었습니다. 전기세가 무서웠던 것인지 죽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쯤 먹다 식은 죽. 수연이 그 죽을 들어 숟가락으로 저어봤습니다.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왜 안 먹었어? 먹었어. 조금. 순자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거대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그 얼굴을 보면서도 순자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진 사람처럼. 어머니, 이분이 제 친정 엄마예요. 위암 3기예요. 진단받은 지 1년이 넘었어요. 순자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조금씩 드릴 돈을 모아서 매달 병원비랑 약값이랑 생활비 보내드렸어요.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형편 어려운 친정이라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괜히 짐이 될 것 같아서.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까 그 남자는 사채업자예요. 엄마 수술비가 부족해서 작년에 빌린 돈이 있는데 이자가 자꾸 붙어서 오늘 명절 전에 이자라도 갚으려고 모아 온 거예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엄마가 이불 속에서 느리게 손을 들었습니다. 뼈가 드러날 것처럼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수연아, 어머님께 인사는 드려야지. 그 말이, 그 상황에서 인사를 걱정하는 그 말이 순자 씨의 가슴을 저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수연의 엄마가 순자 씨를 봤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목소리가 가늘고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품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딸을 시집보낸 엄마의 품위. 저 아이가 이 엄마 때문에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그 말과 함께 수연의 엄마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와 있던 손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 방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멀리 명절 차례 지내는 집들의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자 씨의 무릎이 굽혀졌습니다.
그녀는 방문 앞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시멘트 바닥 위에 비단 한복을 입은 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그저 흘렀습니다. 내가 그 착하고 참을성 있는 아이를 도둑으로 봤구나. 매달 돈을 빼돌린다고 기둥서방이 있다고 불륜이라고 생각했구나. 새벽부터 화장하고 나선 그 아이는 아픈 엄마한테 비참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단정하게 차려입은 거였구나. 그 향수 냄새는 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 가득한 이 방에서 그래도 엄마 앞에서는 밝게 보이려 했던 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구나. 순자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오래지 않아 수연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문 앞에 쪼그려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굳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어머니,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짐이 될 것 같아서요. 짐이 돼도 됐어. 말해야 했잖아.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았어요. 친정 형편 어렵다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거기다 빚까지 있다고 하면 싫어해도 됐어. 그래도 말해야 했잖아. 두 사람은 좁은 마당에서 마주봤습니다. 추석 아침에 햇살이 낮고 허름한 지붕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삐걱이 아니었습니다. 쾅하고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다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또 다른 남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더 젊고 더 거친 인상이었습니다. 어이, 이수연 씨. 목소리가 날카롭게 마당을 갈랐습니다. 수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금 말인데요. 오늘 명절이라고 이자만 받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원금은 언제 갚을 거예요? 그건 다음 달에 일부라도? 다음 달에? 그게 몇 번째 다음 달이에요? 작년부터 다음 달 하면서 이자만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행이에요? 자선사업해요? 남자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수연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뒤에 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 안에 뭔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조금이 얼마예요? 이 집 물건이라도 있으면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있는 거 다 내놓으세요. 남자가 방문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연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들어가시면 안 돼요. 비키세요. 안 돼요. 비키라고요. 남자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났다가 시멘트 계단 모서리에 손목을 부딪혔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이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손에 피가 맺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낮고 차갑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였습니다. 그녀가 두 남자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비단 한복을 입고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정돈한 채로 몸집은 작았지만 걸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 며느리 손에서 피나는 거 안 보여요? 아주머니, 이건 어른이 나설 일이 아니에요. 내 며느리 앞에서 내가 안 나서면 누가 나서요. 순자 씨의 눈빛이 남자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50년 세상을 거칠게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추석 아침이에요. 아픈 사람 있는 집에 대명절에 이러는 거예요? 빚은 빚이에요. 명절이 무슨 상관이에요? 얼마예요? 남자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원금이 얼마냐고요? 300이요.
이자 합쳐서 400이 넘어요. 순자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늘 당장은 못 줘요. 하지만 사흘 안에 줄 수 있어요. 전화번호 남겨요. 아주머니,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을 왜 내가 여기서 해요? 사흘 안에 전화 드릴게요. 오늘은 가세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눈빛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건설회사 대리예요. 내가 평생 모아둔 돈도 있어요. 갚을 능력 돼요. 지금 당장 경찰 부르면 이 빚이 합법적인지 불법인지 따져볼 수도 있는데 그게 더 좋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들이 결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종이 한 장을 마당에 던져놓고는 욕설 한마디를 중얼거리며 철문을 나갔습니다. 마당에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이 손목을 감싸 쥔 채로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가 수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손목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흘렀습니다. 아파?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아파서 흘리는 눈물인지 다른 이유로 흘리는 눈물인지 수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참아. 소독해줄게. 순자 씨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한복 안주머니에 있던 흰 손수건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수연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방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의 엄마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처럼 멍하니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을 빠르게 둘러봤습니다. 전기 온열기가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코드를 꽂았습니다. 이불이 얇은 것을 보고 마당 구석에 쌓여 있던 담요를 찾아왔습니다. 수연의 엄마가 기침을 멈추고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이 말하지 마요. 힘드시죠? 순자 씨가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죽그릇을 들어봤습니다. 식어서 굳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침에 드신 거예요? 수연이 방 안으로 들어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가 아침마다 죽 쑤어 두고 오는데 어머니가 잘 못 드세요. 냄비 있어요? 네, 부엌에요. 순자 씨는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작은 싱크대 위에 냄비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쌀이 조금 있었고 달걀이 2개, 그리고 작은 사과 하나. 순자 씨는 소매를 걷었습니다. 새벽부터 명절전을 부치던 그 손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욱신거리고 이미 몇 시간 동안 낯선 동네를 걸어다닌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씻어 넣었습니다. 달걀 하나를 깨서 넣었습니다.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부엌 입구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냄둬. 내가 할게. 죽이 끓는 동안 순자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받지 않았습니다. 2번째에 연결됐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연락도 없이 나가시면? 진혁아. 응? 수연이 친정 어머님이 아프죠. 위암이야. 3길에.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 있어. 구도심 쪽이야. 주소 문자로 보낼게. 올 수 있어? 당연하죠. 지금 바로? 그리고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죽이나 뭐 좀 사와. 드실 만한 거. 사과즙 있으면 그것도. 어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 씨는 죽을 저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제가 말씀 못 드리고 혼자 이렇게. 그게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 씨가 국자를 잠시 내려놓고 수연을 봤습니다. 내가 무서웠던 거잖아. 말하기가.
수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렇게 만들었지. 돈 이야기 나오면 잔소리하고 친정 이야기 나오면 표정 굳히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말을 해. 말하면서 순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쳤지?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 그 말이 수연에게 닿았습니다. 수연이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죽이 뽀얗게 완성됐습니다. 아들 진혁이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해가 환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진혁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있었고 수연은 방 안에서 아픈 장모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 풍경이, 그 냄새가, 그 공기가 진혁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몰랐다. 내가 너무 몰랐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이 눈을 떴습니다. 진혁 서방이구나. 어머님, 제가 몰라 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장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장모님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괜찮아. 수연이가 다 잘해줬어. 이 아이 덕분에 내가 버텼어. 그 말에 수연이 다시 울었습니다. 진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수건이 감긴 손목을 보고 눈이 굳었습니다. 이건 왜? 괜찮아, 나는. 왜? 수연이 짧게 설명했습니다. 진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순자 씨가 방 안으로 죽을 들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진혁아, 어머님 이 집에서 지내시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모셔야겠어.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쥐도 새도 모르는 이 골목에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 명절에는 더더욱. 우리 집에 빈 방 있잖아. 요 며칠이라도 같이 계시자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폐가 되는 거 아닌가요? 폐는 무슨. 가족이 가족한테 폐가 어딨어. 순자 씨가 말을 멈추고 수연의 엄마를 봤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랑 같이 가시죠. 따뜻한 데서 좀 쉬셔요. 수연의 엄마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짐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약봉지 가득한 가방 하나와 얇은 이불 한 채와 작은 사진첩 하나. 수연이 사진첩을 손에 들었을 때 순자 씨가 봤습니다. 수연이 어린 시절 사진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수연과 젊은 날의 엄마. 그 사진첩이 이 방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진혁이 장모님을 등에 업으려 했습니다. 장모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천천히 걸을 수 있어.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진혁이 얼른 옆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가 반대편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연탄재 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나는 골목을 빠져나와 바깥 도로로 나왔을 때 추석 아침의 햇살이 환하게 내려왔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수연이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눈물이 멈춰 있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따뜻한 차 안의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수연의 엄마가 시트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에 아주 옅은 안도의 빛이 돌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온기가 먼저 안겼습니다. 아침에 순자 씨가 부쳐두었던 전들이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기름 냄새, 간장 냄새, 그리고 고기 냄새. 냉골방의 그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집의 냄새였습니다. 진혁이 빈방에 이불을 폈습니다. 수연의 엄마가 그 방에 천천히 들어가 누웠습니다. 이불이 두툼했습니다.
난방이 켜져 있었습니다. 방이 따뜻했습니다. 수연의 엄마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침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손자씨가 서 있었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에서 뭔가를 할 것 같으면서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앉아봐. 손자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둘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혁은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를 켜고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국을 데우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아. 네, 너 많이 힘들었지? 수연이 대답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순자씨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돼. 지금은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많이? 많이요. 엄마 일 혼자 감당하면서 이 집 살림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잔소리하면 참으면서 어머니는 틀리지 않으셨어요. 형편이 어려운 집 딸한테 더 잘해드려야 하는데 못해서 저도 죄송했어요. 아니야. 순자씨가 힘있게 말했습니다. 틀렸어. 내가 틀렸어. 내가 카드를 많이 썼을 때, 돈이 빠져나갔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무슨 일 있어? 힘들어? 하고 물었으면 됐는데 내가 대화 대신에 의심을 키웠어.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까지 받았거든. 내가 남자한테 돈 건네는 걸 봤다고. 나는 그 말 듣고 사채업자예요. 어머니, 알아 이제. 근데 그때 나는 최악을 상상했어. 며느리는 원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내 안에 있었던 거야. 그게 부끄러워.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응. 저도 잘못한 거 있어요.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무서워서 못했던 것도 있지만 솔직히는 자존심도 있었어요. 도움받기가 창피했어요. 친정이 가난하다는 게 빚이 있다는 게 드러내기 싫었어요. 순자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알아. 어머니한테 당당한 며느리로 있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이제 당당하지 않아도 돼. 그게 가족이야. 힘들면 힘들다고 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해. 그게 짐이 아니라 가족이야.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파 위로. 순자씨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수건이 감겨있는 손이었습니다. 아프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돼. 네, 조금 아파요. 나중에 병원 가자. 어머니는요? 허리는요? 순자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조금 아파. 새벽부터 전 부치셨잖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됐어. 밥이나 먹자. 배고프잖아. 진혁이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 밥 다 됐어. 국도 데웠어. 전 가져오면 돼? 그래. 전 다 가져와. 사과도 깎아서 들고 와. 진혁이 부지런히 식탁을 차렸습니다. 평소엔 수연이 하는 일을 오늘은 그가 했습니다. 식탁 위에 전이 올라왔습니다.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새벽에 순자씨가 혼자 부친 것들이었습니다. 국이 올라왔습니다. 밥이 올라왔습니다. 사과가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씨가 먼저 수저를 들지 않고 방 쪽을 봤습니다. 어머님 좀 깨워야 하지 않겠어? 뭐라도 좀 드셔야지. 수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뒤에 나왔습니다. 주무세요. 오래간만에 주무시나 봐요. 그럼 나중에 드리면 되지. 일어나시면 국 한 그릇 드리자.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 젓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진혁이 전을 집어 수연의 그릇에 얹었습니다. 많이 먹어.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혁의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차를 몰고 오는 내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왜 미안해? 몰랐잖아. 내가 이렇게 힘든 줄. 당신도 바빴잖아. 바빠도 봤어야 했어. 집에서 매일 보면서도 몰랐어. 그게 미안해. 순자 씨가 조용히 전을 씹으면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도둑으로 봤을 때 이 아이는 밤마다 혼자 울었겠지. 화장을 한 것도 향수를 뿌린 것도 다 자기 엄마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거였겠지. 사채업자 앞에서도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단단하게 차려입고 나간 거였겠지. 그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순자 씨는 전 한 조각을 집어 수연의 국에 넣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들었습니다. 먹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냥 먹어. 한마디. 하지만 수연은 그 한마디 속에 담긴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그 짧고 거친 말로 사랑을 표현해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게 그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을.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밥을 다 먹을 무렵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의 엄마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얼른 일어나 방으로 갔고 진혁이 뒤를 따랐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국그릇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따뜻한 국을 담았습니다. 밥을 조금 담았습니다. 방으로 들고 들어갔습니다. 수연의 엄마가 등을 기댄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순자 씨가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어머님. 오늘 제대로 못 먹으셨잖아요. 수연의 엄마가 순자 씨를 봤습니다. 눈빛에 뭔가 복잡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연이 엄마한테 내가 이게 뭐라고 감사를 들어요. 수연의 엄마가 국 한 술을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맛있어요. 그 두 글자도 이 방 안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묘는 가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사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어떤 친척이 뭐라고 수군거릴지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으니까. 저녁이 되었을 때 네 사람은 다시 식탁에 모였습니다. 수연의 엄마는 많이 드시지는 못했지만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밥상을 받아서 한두 숟가락씩이라도 떠넣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였습니다. 순자 씨가 사과를 깎았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에 수연이 깎던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깎는 모양이 두껍다느니 얇다느니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깎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수연이 받아들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사채업자 문제는 며칠 뒤에 순자 씨가 평생 모아둔 비상금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해결됐습니다. 진혁은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한 푼씩 모아온 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제가 다시 갚을게요. 됐어. 아니요, 갚아야 해요. 됐다고. 내가 쓴 거야. 내 돈 내가 쓴 거야. 진혁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엄마가 왜 그걸? 가족이 힘들면 내가 도와야지. 그게 왜야? 그 말을 들은 수연이 부엌에서 손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봤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수연의 엄마는 그 집에서 2달을 지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색함 속에서였습니다. 순자 씨와 수연의 엄마는 쉽게 말을 섞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번째 주부터 순자 씨가 아침마다 죽을 끓여서 방 안에 들고 들어갔습니다. 말 없이 그냥 들고 들어가서 놓고 나왔습니다. 수연의 엄마가 어느 날 아침
방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아침 뉴스였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뉴스를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부엌에서 보다가 부엌 문틈에 기대서 한참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행복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였습니다. 2달이 지나고 수연의 엄마는 상태가 조금 나아져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혁이 병원을 알아봤고 수연이 보호자로 들어갔고 순자 씨는 수술 당일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누가 오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 잘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순자 씨가 가장 먼저 손을 모았습니다. 수연이 그것을 봤습니다. 수연은 순자 씨에게 다가가서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순자 씨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골목에서 시작된 하루가 이제 이곳에서 다른 무언가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수연의 엄마가 치료를 받으며 기력을 되찾아가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차리지 않았습니다. 수연과 둘이서 차렸습니다. 진혁이 수연의 엄마를 부축해서 식탁에 앉혔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을 저녁의 햇살이 식탁 위로 비스듬히 내려왔습니다. 전이 있었고 국이 있었고 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있었습니다. 수연의 엄마가 천천히 밥을 뜨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님, 순자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수연이를 이렇게 잘 봐주셔서요. 순자 씨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 봐줬어야 했는데 잘 봐주고 계세요. 지금 순자 씨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순자 씨의 밥그릇에 국을 조금 더 담았습니다. 말없이 순자 씨가 받았습니다. 말없이 진혁이 젓가락으로 전을 집어 수연의 엄마 앞에 놓았습니다. 말없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식탁이 지금껏 살아온 날들 중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은 순간 같았습니다. 눈빛으로, 손으로, 밥 한 숟가락으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오늘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기름 냄새 속에 혼자 전을 부치던 여자와 아픈 엄마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향수를 뿌리고 나섰던 며느리가 이제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사과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오래 함께 사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오해한다는 것을 말 없음을 불성실로 오해하고 침묵을 감춤으로 오해하고 낯선 행동을 배신으로 오해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쩌면 말없이 버티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서 버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면 짐이 될까봐, 말하면 미움받을까봐, 말하면 무너질까봐.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늦게라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낡은 골목에서 허름한 방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이 68배 시어머니가 그 무릎 꿇음이 어떤 긴 설명보다 더 깊은 사과였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완성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해하고 상처 주고 무너지고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손을 잡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온기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도 말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만 먼저 물어봐 주세요. 힘들어? 단 2글자면 됩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이 채널은 따뜻하고 뭉클한 순간들을 전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당신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